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사랑스러운 딸 가영이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감사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김서한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절대 믿지 않았던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지금은 깊게 새기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된 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제게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빠가 계셨었죠.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에 계시지만요. 생전에 아빠는 소방관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용감한 소방관이요. 아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아빠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고 항상 제게 말해주셨어요. 당신이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다고요. 아빠는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제가 엄마의 부재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자상한 분이었어요. 아빠, 다음 주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이번에도 할머니가 오시겠지? 아니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꼭 갈 거야. 벌써 한 달 전부터 다른 아저씨들한테 우리 서한이 이번 체육대회에는 내가 꼭 가야 한다고 말해놨어. 그날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사는데 불이 나도 아빠가 절대 구하러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이번에 꼭 갈게. 그동안 학교 행사에 할머니가 주로 가서 속상했지. 미안해. 아니야. 할머니가 와서 속상한 거 아니야. 그냥 아빠도 한번 왔으면 해서. 나 달리기 짱 잘해. 이번에도 나 개주시합 나가거든. 알지. 우리 서한이 달리기 잘하는 거. 아빠가 소방서 아저씨들한테도 우리 서한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럼 올해는 아빠가 체육대회 가서 우리 서한이 뛰는 거 꼭 볼게. 저에 대한 아빠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저 역시 아빠를 많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엄마가 없어 슬프다기보다 이렇게 멋진 아빠가 내 아빠라서 좋은 점이 더 많은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빠 때문에 가끔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아빠가 다치거나 아파서 집에 돌아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프지 말라며 우는 것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우는 저를 달래며 아빠는 마냥 괜찮다, 하나도 안 아프다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리지만 그게 저를 위한 아빠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아빠가 정말 크게 다쳐서 며칠 밤이나 지나고 나서야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서한아.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또 다쳤어? 조금밖에 안 다쳤어. 그런데 다리가 왜 그래? 왜 잘 못 걸어? 아빠가 어떤 사람을 구했는데 글쎄 그 사람의 기르던 호랑이가 아빠 발을 어흥하고 잡아먹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호랑이를 기르는 사람이 어딨어? 진짜라니까. 아빠 정말 괜찮아. 그날도 아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제 앞에서 농담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때부터 줄곧 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뚝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커서 안 사실은 화재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마치고 나오다가 무너진 잔해 사이로 빠지면서 한쪽 다리가 심하게 낀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방화복이 다 너덜너덜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냥 발만 달려있을 뿐 제 구실을 못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더 이상 멋진 소방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요. 제 앞에서 힘든 티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아빠였지만 그날 이후로 아빠의 눈은 너무 슬퍼 보여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소방서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도 제게는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어요. 몇 달 후 아빠가 저를 불러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한아,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서한이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어? 서울에서? 그렇구나. 서울이 좋아? 친구들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잖아. 그래, 그런데 서한아, 아빠는 이제 다리를 다쳐서 소방관이 아니잖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 그런데 마침 어떤 좋은 분이 아빠한테 아주 낭만적인 제안을 해주셨거든. 제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시골에 땅이 아주 많대. 그래서 아빠만 괜찮으면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방울토마토도 키워보고 상추도 키워보고 당근도 키워보고 강아지, 고양이도 같이 키워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서한이도 알지? 아빠가 취미로 이것저것 식물 키우면서 관심 많은 거. 바쁜 아빠의 유일한 취미는 집에서 작지만 이것저것 식물을 길러 직접 먹는 것이었어요. 일 때문에 집에 아무리 늦게 와도 식물 상태부터 체크하시고는 했죠. 그럼 아빠가 상추랑 당근을 키우러 시골에 가는 거야? 그런 것도 기르고 아빠 몸도 조금 쉬게 해주려고. 서울에서 쉬면 안 돼?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소방차만 보면 아빠가 마음이 아주 조금 슬프네. 그럼 나도 아빠랑 시골 가서 살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서한이한테. 아빠랑 같이 시골에 가서 살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서울에서 할머니랑 사는 게 더 좋은지, 서한이가 좋을 대로 선택해 주었으면 해서.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았지? 시골 가면 학교도 바뀌는 거지. 아무래도 거기서 서울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전학을 가야 되겠지? 그럼 수진이도 없고 미나도 없고 자윤이도 못 만나? 만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자주 보기는 힘들 거야. 거리가 머니까. 저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빠를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도 친구들과 헤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 어리석은 마음. 결국 저는 다른 이유도 아닌 친구들을 볼 수 없는 건 싫다며 서울에서 할머니와 지내기로 했어요. 제가 서울에 계속 있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서한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하지만 중간에라도 아빠가 있는 곳으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돼. 알았지? 아빠, 나 보러 자주 안 올 거야? 자주 올 거야. 우리 서한이 보러 서울에 자주 올게. 아빠는 어린 저의 결정을 존중해줬지만 그날 아빠의 미소와 울먹임 사이의 씁쓸함을 지금도 가끔 떠오르더군요.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물어봐 준다면 당장이라도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할 텐데 다리도 불편한 아빠를 그렇게 혼자 먼 곳으로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루라도 옆에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이 나이가 되니 모르고도 잘 사는데 그때 쓸쓸해 보였던 아빠의 손을 잡고 같이 시골에 가겠다고 할걸. 평생 바라던 꿈이자 인생의 원동력이었던 소방관 일을 잃은 그 중년의 남자와 웃으며 내려가 오순도순 살걸. 제가 그때 한 결정은 아직까지도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아빠는 이름도 모르는 시골 동네에 저는 할머니와 서울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빠를 보러 가자고 할머니를 보채기도 했었지만
사춘기가 오고 할 공부가 많아지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던 저는 드문드문 아빠를 찾게 되었죠. 아빠는 취미로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농작물을 기르는 일에 소질이 있다며 항상 너스레를 떨며 말하셨어요. 다리만 좀 괜찮으면 진짜 이걸로 떼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아빠, 됐거든? 지난번에 아빠가 키웠다고 보내준 감자랑 고구마 있잖아. 진짜 맛 없었어.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감자랑 고구마가 맛없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아빠가 해냈단 말입니다요. 이것들 기른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뭐가 자꾸 빠지네.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 외에도 다른 벌이가 되는 일을 하시는지는 몰랐지만 저와 할머니는 아주 큰 어려움 없이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 역시 서울에서 진학하였고 간호학과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아빠처럼 타인에게 이로운 일을 해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다행히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 병원에서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렇게 한두 번 인사를 하고 사담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연인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지금 영업사원이지만 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이는 것 같아. 나중에 큰돈 만들 수 있는 루트도 이미 다 알아놨어. 서한이 너는 안심하고 나한테 시집만 오면 돼. 남편은 자주 제 앞에서 언젠가 크게 성공을 거둘 것이라 호언장담하고는 했어요. 그때는 그의 그런 자신만만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결혼 생각을 하게 되고 평생 서로의 반려자가 되어 주자고 약속했어요.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비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소소하게 장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면서 가끔 불러주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용돈벌이를 한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많은 돈을 욕심내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저는 친엄마가 없다 보니 시모가 엄마처럼 느껴져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시모 역시 제 마음을 아셨는지 남의 집 며느리 못지않게 저를 아껴주셨고요. 아빠가 순수 기른 농작물을 시골에서 보내주면 사이좋게 나눠 먹고 참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가영이를 낳았고 저의 행복은 배가 되었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남편의 일 역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서하나, 나 드디어 해냈다? 어? 뭘 해냈다는 거야? 이제 우리 부자 될 일만 남았어. 머리가 좋았던 남편은 한 업체와 의료기기 분쟁이 있던 당시 소송까지 갔다가 승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소유권을 따내고 말았죠. 헌신적이라고 알려진 남편의 소유의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앞다투어 찾았고 앉아서 돈을 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너무 바빠지면서 시부도 하던 장사를 잡고 시모까지 나서서 남편의 일을 도왔어요. 저 역시 아이가 없을 때는 일손을 보태고는 했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바빠서 힘들어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더군요. 예. 내가 민준이 어릴 때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유흥한 무당한테 정을 보러 갔었단 말이야. 근데 그 무당이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40살부터 떼돈을 벌면서 집에 기둥을 다시 세울 거라 그랬었거든.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 그 말이 딱 맞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도 살아보고 세상에 아들 잘 두니까 내 늪팔자가 아주 확 피네. 시몬은 예전에 전본 일까지 꺼내며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업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다녔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빌라에서 살다가 넓직한 앞마당에 있는 2층 집 단독주택을 사며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거든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벌이가 쏠쏠하다고 했던 시몬은 이제 백화점에서만 식재료를 사고 최고급 원두로 만든 커피만 즐기는 여사님이 되어 있었죠. 아버님 역시 비싼 시계며 양복을 빼입고 여기저기 돈 자랑을 하러 다니시고는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남편의 일이 술술 잘 풀리면서 돈도 많아지고 사는 레벨이 달라진 느낌이었죠. 딸에게 더 좋은 것들을 사줄 수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성실하고 도전적이었던 남편은 돈을 벌면 벌수록 탐욕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영 아빠, 이번에 그 기기에 아직 테스트 완전히 안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막 출고해도 돼? 그거 별거 아닌 테스트, 금방 합격이라고. 조금 앞당겨 파는 것일 뿐인데. 그래도 의료기기는 다른 것보다 훨씬 깐깐하게 보이잖아. 내가 다 쏜써놨다니까. 설마 그 테스트 담당하는 사람한테까지? 아주 돈을 꾸러미로 갖다 바치니까 입이 찢어지던데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겠더만. 당신 지금 장난해? 왜 그렇게 어마무시한 짓을 했어? 그거 테스트 통과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잖아. 그거 한 대로는 남는 게 얼마인 줄 알고나 그래? 간호사 일만 하다가 이쪽 일로 들어와서 돈 좀 만지게 해줬더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니, 불법적인 일을 하니까 그렇지. 돈이면 다 해도 돼. 시끄러우니까 그만 얘기하고 나가 있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은 욕심만 주워먹은 인형처럼 뭐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돈맛을 알아버린 시부와 시모 역시 악마와 영혼을 거래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아줌마, 여기에 뭐 넣었어요? 네, 평소 넣는 양념들 넣었는데 왜 그러세요? 맛이나 보고 지금 내온 거예요?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다는 맛있겠네. 가다 다 버리세요. 이 아까운 것들을 다요? 그러니까 이 아까운 것을 왜 아줌마가 다 망쳐놨냐고요. 이거 한 뭉치가 아줌마 하루 1급보다 비싸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시모는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막대했어요. 심지어 백화점이나 상점, 공공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까지 무조건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며 갑질을 해댔죠. 여기 매니저 어딨어? 내가 여기서 지금 물건을 한두 번 사? 이런 싸구려 같은 걸 감히 나한테 갖다 줘? 매니저 빨리 나오라 그래! 시모는 남편의 사업 성공 이후로 미신에도 집착하기도 했어요. 주기적으로 용하다는 무당에게 돈을 수없이 안기고 이것저것 중요한 일을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더군요. 가족들과의 의논, 협동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어졌죠. 시모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렇게 180도 다른 사람이 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시부는 갑자기 모임을 여러 개 만들더니 골프도 치러 다니고 럭셔리 해외여행을 하도 많이 다녀서 집에서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냥 인간 전체가 싹 다 바뀐 이 세 사람에게 적응이 되지 않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학교 상담 얘기하려고 서재에 들어갔더니 통화 중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 뭐? 아빠가? 아빠는 요즘 바쁘다고 같이 나랑 놀지도 않고 뭐 물어봐도 나보고 알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그러기만 하고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가영아. 엄마가 미안해. 시댁 식구들은 모두 돈 쓰고 다니느라 바빠서 가영이에게도 무심해졌어요. 딸은 이제는 원하는 것들을 모두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저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이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고 있을 정도였죠. 가영 아빠, 지금 가영이가 몇 학년인 줄 알기나 해? 5학년 아니야? 가영이 교복 입고 다니는 거 안 보여? 중학생이야. 그래? 벌써 그렇게 컸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애가 몇 살인지 뭘 하고 다니는지 이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좀 바빠? 가영이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네 얼굴에 바르고 몸에 치장하고 다니는 것들 다 내가 이렇게 벌어다 쓰는 거잖아. 이런 내가 애가 몇 살인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어? 누가 변했다고 그래? 그냥 지금 상황과 레벨에 맞게 살고 있는 것뿐이야. 네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숨 쉬는 것처럼 쓰는 돈 다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 잊지 마라. 여자가 좀 조용조용하면 어디가 덧나? 바가지나 긁고 말이야. 남편은 제게 막말을 하고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서스럼없이 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들과 외도까지 하기 시작했고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영 아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 민준이처럼 잘 되는 사업하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너야말로 참 답답하다. 그냥 그러려니 해. 너도 할 일 많잖아. 너 할 일 하면서 그냥 알아서 살면 되잖아. 뭐 부족할 것도 없으면서 신경을 그렇게 쓰고 사니? 남편이잖아요. 가영이 아빠고요. 남자들 어차피 다들 한 번씩 그래.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다고. 그리고 지금 민준이가 뭐 너랑 이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잘 벌어다 주는데 너도 그냥 못 보고 못 들은 것처럼 살아. 저는 이 모든 것이 몰래카메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장난으로 저를 속이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도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기만 하면 된다는 시모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는 이 집 사람들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났어요. 이 집 사람들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참 타이밍이 나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전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어디가 아픈 거야? 충격적이게도 아빠가 폐암에 걸렸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제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었던 아빠까지 아프다니. 그동안 혼자 시골에 있는 걸 알면서도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스러웠어요. 저는 싫다는 아빠를 억지로 서울로 모셔왔어요. 서하나,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빠 그냥 지내던 곳에서 계속 있어도 돼.
뭘 계속 있어도 돼. 거기는 제대로 된 큰 병원도 없잖아. 서울에서 내가 아빠 치료받게 할 거야. 실력 좋은 의사 찾아내서 아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할 거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빠를 모시고 유명하다는 의사를 모조리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더군요. 수술은 가능하지만 지금 암이 워낙 많이 진행되어서 100% 제거할 수 있다고 장담은 드리기 힘듭니다. 오히려 많이 약해진 체력인데 수술까지 감행하면 환자분이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저희가 결정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빠를 설득해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결국 의사도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던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역시나 좋지 않았어요. 개복을 해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의 몸은 의사들도 손을 놓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아빠와 1분 1초라도 함께 있으려고 병원 간병 생활을 자처했어요. 서하나, 가영이랑 조서방이 기다리잖아. 집에 들어가. 어? 아빠 마음이 안 좋아. 괜찮아. 아빠랑 있을래. 조서방이랑 싸웠어?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지막이 제게 물었고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빠가 서울에 올라오고 병원에 입원과 검사, 수술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나 조서방이랑 이혼할까 해. 조서방 사업이 잘 되니까 자꾸 뭐가 삐걱거리니? 아빠 뭐 돗자리 깔아야겠네. 아빠는 모르는 거 없다니까. 우리 서한이 힘들어서 어쩜 좋니? 아빠까지 괜히 여기 와서 우리 딸 힘들게만 하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빠, 제발 나 두고 빨리 가지 마. 아빠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어? 나 두고 가지 마. 서한아, 울지 마. 네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내 딸이어서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큰 기쁨인데. 내 딸이 또 내 딸을 닮은 딸을 낳고 아빠는 너랑 가영이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 미안해 아빠. 지금까지 시골에 혼자 둬서. 옛날에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할 때 그냥 따라갈걸. 나 지금 너무 후회해. 아빠를 왜 그냥 혼자 보냈을까? 아빠는 거기 혼자 내려가면서 얼마나 쓸쓸했을까? 다리도 안 좋은데. 마음은 얼마나 더 안 좋았을까?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아빠, 정말 미안해. 그때 혼자 보내서 미안해. 내가 철이 없었어. 서하나, 울지 마. 그런 말도 하지 마. 아빠는 진짜 괜찮아. 아빠 마음대로 너를 억지로 데려갔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아빠는 우리 딸 마음을 존중해. 저는 오히려 아프고 약해져 깡 말라버린 아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위로받았어요. 살면서 제일 슬프고 힘든 순간이었죠. 서하나, 저기 가방 안에 든 통장들 좀 꺼내줄래? 무슨 통장이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서한이 네 거야. 내 거? 아빠 거가 아니고? 우리 딸 돈이야. 여러 통장들에 들어있는 액수를 보고 저는 눈을 몇 번이나 비벼댔어요. 아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돈 액수가 통장마다 너무 많아. 이상해. 통장 한 개당 10억씩 10개의 통장을 합치니 모두 100억이 들어있었어요. 아빠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 잘 들어. 너무 눈물나게 감사한 이야기니까. 아빠가 그날 밤새 들려준 이야기는 직접 듣고도 믿기 힘들었고 너무 놀라서
온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아빠가 다리 다쳐서 며칠이나 지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기억해? 그걸 어떻게 잊어? 그것 때문에 아빠가 소방관 그만뒀잖아. 맞아. 현장에서 사람 구하고 불 끄고 하는 게 아빠 일이고 자랑이었는데 이제 이 다리로는 동료들에게 짐만 안겨주는 존재가 돼버려서 소방서를 그만뒀었지. 그런데 그날 사고 현장에서 내가 극적으로 구한 분이 한 연세 지긋한 신사분이었거든. 그분을 구조하고 아빠가 다리 한쪽을 잃었고 일도 그만두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신 거야.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직접 나를 찾아오셨더라고. 아빠 손을 잡고 얼마나 울면서 사죄를 하시든지.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랬지. 그 신사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 거라고. 그런데 계속 아빠가 마음에 걸린 신사분이 얼마 후에 아빠를 다시 찾아왔어. 김남석 소방관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진 것은 재산뿐이라. 그거라도 받아주세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선생님 재산을 어떻게 받나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은 위험한 상황에 계셨던 것이고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소방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받아주시면 더 나이가 많은 제가 절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재산을 주겠다고 하신 거야? 그것도 엄청 많이. 거절 안 했어? 에휴, 말도 마. 엄청 거절했지. 그런데도 매일 날 찾아오고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시고 울기까지 하시더라고. 자기 돈을 아빠한테 주고 싶다고 무릎 꿇고 울었다고? 진짜야. 그게 무슨 상황이야? 아빠가 안 받겠다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주는 건? 알고 보니 그 신사분이 원래 심장 쪽이 안 좋은 상태였고 그걸 알게 된 세 자식들이 재산을 갖고 엄청 싸우기 시작했대. 그 노신사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아프신데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아버지는 당연히 조만간 죽을 거다 하고 자식들은 이미 정해놓고 치고받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욕심을 부린 거야. 노신사분은 자식들이 자기는 안중에도 없고 돈만 갖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으셨던 거지. 말도 안 돼.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돈 문제로 그렇게 싸우다니. 아빠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무튼 노신사분이 화재를 당해서 병원에 있는데도 세 남매 중에 단 한 명도 온 적이 없었대. 와, 진짜 심하다. 폐륜적이다. 그걸 보고 노신사는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확신하시고 당신 목숨을 구하고 다리랑 직장까지 잃은 아빠에게 모든 것을 줘야겠다고 생각하셨대. 그래서 노신사분이 아빠에게 먼저 물어보시더라. 김 소방관님은 평소에 뭐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리 딸아이랑 놀고 사부작 식물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제 손으로 키운 것을 보고 따고 먹고 나누고 하는 재미가 아주 말도 못하게 좋더라고요. 제가 현금 외에도 시골에 땅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 원 없이 취미생활 해보시겠습니까? 취미는 취미로 남겨야죠. 비록 장애인이 됐지만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겁니다. 취미로 여기고 싶으시면 취미로 여기시고 생업으로 여기고 싶으시면 생업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 땅을 소방관님께 드릴 테니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십시오. 네? 땅을 주신다고요? 생활비도 드릴 겁니다. 네? 아니, 선생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시는지. 소방관님, 저 농담 아닙니다.
소방관님이 평생 일 안 하고 쉬어도 괜찮을 만큼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세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진짜 아빠한테 땅이랑 돈을 줬어? 그걸로 실강이를 거의 한 달은 한 것 같아. 받으라고 주시는 분과 싫다고 거절하고. 그리 웃기지. 그런 장면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나 있겠어. 아무튼 그분은 정말 땅도 돈도 내게 엄청 주셨어. 어안이 벙벙했지.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내게 떨어졌으니. 그게 이 100억인 거야? 아니. 아니라고? 그 100억은 너한테 주신 거야. 소방관님에게 어린 따님이 있으시다면서요. 아빠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제가 그 아이에게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 통장마다 10억씩 나눠놨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제 비서에게 알려주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들 진짜 내 명의로 된 돈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빠가 일절 손도 안 댔어. 나중에 너 크고 필요할 때 건네주려고. 그런데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어릴 때 아빠가 할머니랑 나한테 붙여주던 돈들 모두 그분이 주셨던 거야? 염치 없지만 결국은 받고 말았지. 그랬구나. 하긴 항상 궁금은 했어. 아빠가 다리도 불편해서 일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돈을 붙여주는 건지. 혹시라도 큰 돈을 보내면 자만해지거나 욕심부릴까 딱 필요한 만큼만 보냈었어. 미안해. 아니야, 아빠가 왜 미안해. 나 헛된 생각 품지 말라고 가르쳐준 거잖아. 그래서 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고마워, 우리 딸. 내가 더 고맙지. 참, 그래서 그 노신사분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주시고는 몇 년 뒤에 부고장을 받았어.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분들 자식들이 가만히 있었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처리해 놓으셨더라고. 한동안 이를 바득바득 깔며 찾아오던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서더라고. 나한테는 100억, 아빠한테는 땅이랑 돈을 얼마나 주셨는데? 300억. 뭐? 300억? 정말 말도 안 되지? 거짓말 같아.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돈인데 그걸 아빠한테 주다니. 아빠가 그 300억을 다 썼을 리 없는데. 내 말이 맞지? 네 앞으로 100억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혹시 몰라서 10%인 30억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기부했어. 그리고 너에게 줄 그 돈들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주게 된 거야. 뭐? 기부? 와, 역시 우리 아빠. 소방관들 열악한 처우 개선 좀 해달라고. 거기에도 기부하고 전국의 사정이 어렵다는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보호소, 유기동물들 살리는 구원활동단체, 아프리카 지역 식량지원단체, 또 뭐 있었더라? 아무튼 상황 열악하다는 곳은 다 찾아서 보냈어. 그 노신사분도 대단한데 아빠도 진짜 대단하다. 스케일 미쳤네. 270억을 기부한 기부천사잖아. 기부천사는 무슨, 그 노신사분이 주신 돈 갖고 내가 생색낸 거지. 부끄럽고 창피하다. 저는 아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저 역시 다짐했어요. 나도 그럼 주신 이 돈 다 가지진 않을래. 정말? 우리 딸 기특하네. 아빠, 나도 다 큰 딸이 있어. 그렇게 애기한테 말하듯이 하지 마. 저는 이혼 후 그 돈의 반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빠처럼 어려운 것에 기부를 했어요. 세상에 그것처럼 가슴 뿌듯하고 황홀한 일이 없더군요. 하지만 슬픈 소식 역시 또 전해졌죠. 아빠가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마신 거예요. 아빠의 유언대로 장례식 역시 간소하고 조용히 치르기로 했어요. 나야. 아우, 이게 누구야? 너희 아빠 아파서 간병해야 된다고 집에 못 들어간다고 다짜고짜 선포를 하시더니 얼마 만에 들어보는 목소린가? 비꼬지 마.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그래? 그래? 지금 상황에 그 말이 가당키나 하니? 그럼 당장 달려가서 절이라도 드릴게 이래야 되나? 너 진짜 어쩌다 이렇게 인간 말종이 됐니? 내가 알던 조민준 맞아? 참, 너희 아빠도 평생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가셨네. 그렇잖아. 몸이 멀쩡하시기를 했어. 돈벌이를 잘하시기를 했어. 결국 늙고 병든 노인의 신분으로 가신 거잖아.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고 돈벌이 안 해서 너한테 돈 받아간 적 있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너를 통해서 내 돈이 흘러갔는지 어쩐지 나는 알 수가 없지. 그때였어요. 시모가 남편의 전화를 가로채 제게 말하더군요. 예, 가영애미니? 우리 거기 초상집 못 간다. 그렇게 알아? 사돈이에요. 다른 먼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 장례식을 못 온 이유가 뭔데요? 지난번에 보살님이 이번 달에 있는 모든 장례식에 우리 식구 아무도 가지 말래. 보살님이 나한테 가면 더러운 귀신 붙어서 민준이 사업 말아먹는다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니? 저는 그 뒷얘기는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들을 가치도 없었죠.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우리 아빠 병원은커녕 장례식까지 못 온다고 말하는 저 인간들이 정말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결국 조용하고 쓸쓸하게 아빠의 장례식을 마치게 되었어요. 저는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돈밖에 안 보이는 그 인간은 딸의 양육권도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넘기더군요. 지금까지 그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소송을 흙탕물로 끌고 갔어야 마땅하지만 평화롭게 합의 이혼으로 끝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이혼 전 의료기기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알아보니 남편의 탐욕이 과해 테스트 합격을 받지 못한 의료기기들의 불량 문제가 속출하였고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장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회사 파산은 물론이고 남편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와의 이혼 후 남편과 시부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돈, 모래성을 넉넉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기름 부은 불꽃처럼 화르륵 잘 되던 그 사업은 일장춘몽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가장 학수고대하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남편은 자신이 가장 화려했던 한때 저와 딸, 시부모와 함께 살던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을 처분해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고자 노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비싸게 내나 한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모는 죽어도 그 집은 팔 수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공인중개사가 경찰을 부른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에 매물로 나온 그 집을 바로 제가 사버렸어요. 누가 그 집의 새 주인이 되는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며 부동산 앞에 도둑고양이처럼 모여있던 그 세 인간들은 제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리더군요. 참,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더럽고 추잡스러운 인간들의 자취를 깨끗하게 치우고자 집안을 전부 새로 리모델링을 했고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멋있는 저와 가영이의 집이 되었어요. 다행히 가영이는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데도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 되더군요. 남들 눈에는 이혼 가정으로 보이겠지만 저희는 김서환, 조가영의 새 가정이 꾸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가영이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하든 적극적으로 나서는 예쁜 소녀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그냥 딸 키우는 엄마로 살고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늦가기 시험 준비생이랍니다. 이혼 후 끊겨버린 제 경력 단절을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것도 아주 멋진 곳에서 말이에요. 저는 아빠처럼 용감한 소방관은 될 수 없지만 아픈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가 치료해주는 응급구조사가 되려 해요. 간호사 때 버릇처럼 나오던 용어나 일들이 가물가물하지만 응급구조사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해 지금 어느 수험생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답니다. 저 역시 하늘에 계신 아빠처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돌보는 용감한 일을 하려고 결심했거든요. 아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늦은 나이지만 나도 아빠처럼 자랑스러운 가영이의 엄마가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세요. 아빠, 아주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요. 아빠가 보고 계실 테니 돈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곁에 좋은 분들이 계시길 바라며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